자, 여기서 이제 눈물이라는 단어 제목을 보면은 슬픈 건가? 한번 봅시다. 전체는 몇 연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니? 5연이네요. 그렇죠? 한번 담담하게 우리 내용부터 읽어봅시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점점점. 모르는 단어 있니? 혹시 덜어는 이라는 단어가 뭐야? 덜어는? 덜어는 심나? 덜어는 무슨 단어니? 해석, 아니, 국어, 야, 이거 현대시야, 이거는. 그치. 대부분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덜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덜어라는 단어예요, 덜어. 대부분, 혹은 가끔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체 가운데 얼마 정도는, 일부분은, 가끔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옥토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니? 옥토. 옥토. 하민이는 요 단어 알 것 같은데. 옥토.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 요 의미 몰라? 잘 모르는구나. 얘들아, 옥토 밑에 나와 있네. 한번 보자.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어. 그 말이야. 좋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작은 생명이고 싶대. 좋은 땅. 자, 옥토라는 단어도 해석이 됐고요. 덜어, 가끔은 이라고도 해석이 됐고요. 자, 이연으로 갑시다. 아직 뭐 설명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읽고 모르는 단어 처리하는 거야. 흠도, 티도 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의 그런, 뭐, 기스 이런 거겠지? 흠도 없고,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이래요. 나의 전체. 여기는 해석 안 되는 부분은 없지? 모르는 단어는 없지? 3년.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요런 표현들은 뭐니? 뭐뭐라고 하올제. 이거 하나의 단어 아니고요. 어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종결어미고 옛날식 말투라요. 옛날식 말투. 더운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오시면 하신다면 하실 때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자 이때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이 시가 지금 완전히 현대는 아니고요. 다소 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표준 우리 맞춤법이 있었니 없었니? 맞춤법 언제 생겼지? 언제 생겼을까? 1980년대 생겨요. 88년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쓰인 시들은요, 맞춤법들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 나중은요, 나중이야, 나중. 나중까지, 라스트. 지닌 것도 이것뿐이래요. 잠깐만, 여기서 근데 슬슬 궁금하다. 오직 이것뿐. 오직 이것뿐. 근데 이거에 대한 단어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자, 밑에 사연.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당신은 이때 당신 누군지는 우리가 봐야 되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제목 눈물이네요. 그럼 이 눈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의 웃음 뒤에 만들어진 눈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꽃의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도 우리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쭉 읽었는데 혹은 지민아 일어나.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앞에서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그거 하나 가져가야 돼. 이거 47페이지. 자, 48페이지. 더러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고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밖에 없대. 그리고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다면 내가 나중까지 지는 것도 오직 이것밖에 없대. 이거는 뭘까? 제목 눈물이에요.
요 시를 순서를 잠깐만 바꿔볼게요. 우리 눈물이라는 시를요. 여러분들 순서를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자, 순서 바꿔서. 자,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요. 잠깐 기다릴까? 킬 때까지 48페이지고. 지민아, 눈 떠야지. 사연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 사연부터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당신. 꽃의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는 누굴까? 어떤 신에 대한 존재이겠죠. 신, 이런 신은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대요. 자, 웃음 이후에 만들어진 눈물이네요. 그리고 나서 1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연부터 읽었어요. 자, 자연의 섭리처럼 뭔가 나의 웃음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 싶어요. 이 작은 생명이 아까 만들어진 그 눈물인 거예요. 그 눈물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작은 생명이 되고 싶대요.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지, 그렇죠? 어떤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눈물이죠. 그래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다면, 하울제라는 거는 드리라고 하시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할까? 누가? 밑에 있었던 요 신이 야, 좀 내놔봐. 뭐 값진 거 뭐 있어? 값진 거 뭐 있니? 빨리 줘봐. 라고 한다면 뭘 줄 거라고? 내가 끝까지 최종적으로 내가 지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뭔가 주는 게 뭐 아무거나 주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끝까지 아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밖에 없대. 이것은 뭐라고요? 눈물이야. 그래서 그럼 눈물이 도대체 뭐길래, 눈물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눈물밖에 없고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눈물은 웃음 뒤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뭔가 눈물을 만들었지만 이 눈물은 어떤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완벽하게 슬픔은 좀 아닌 것 같지. 그치? 뭔가 소중하고 되게 뭔가 간직하고 싶고 이런 눈물이잖아요. 자, 이 시인은요, 실제 사례로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되게 생각만 해도 슬프다. 자녀의 죽음을 얼마나 슬펐을까, 그치? 이 자녀의 죽음을 겪고 나서, 뭐, 한동안은 아니면 꽤 오랜 기간 되게 슬픔에 빠져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슬퍼하다가 이 시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기 있는 요 구절,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구절이 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이에요. 우리 그 기독교 경전이었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시로 인용을 했어요.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엄청나게 슬픈 상황, 자녀의 죽음으로 슬픈 상황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 정신으로 이 슬픔을 극복해낸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밑에 봅시다. 사연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의 구조를 한번 볼게. 자, 아름다운 꽃의 시듬을 보시고, 꽃은 되게 예쁜 거지. 화려하지. 근데 그 꽃을 영원하게 우리한테 피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꽃이 져야 그 자리에 뭐가 맺니? 열매가 맺지. 그건 알고 있지? 그럼 꽃은 언제 펴? 열매 맺는 우리 꽃들은 봄에 펴야 돼. 그치? 그럼 열매는 언제 맺어? 여름, 가을에 맺게 되지. 자, 그러니까 이 꽃보다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꽃은 뭐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어떤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꽃이
피면 그 자리에 열매, 어떤 성숙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신은 아까 기독교의 그 신 하나님일 거야. 나에게도 처음에는 웃음을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나의 눈물을 만들어 주셨대. 그럼 이때 눈물도 대응이 되네요. 뭘로? 내가 성숙했어요. 승화했어요. 극복했어요. 그럼 처음에 웃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건 뭐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처음에 웃음은 뭘 지어준 걸까? 그러니까 기쁨, 뭔가 즐거움, 어떤 자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꼭 필기해놔야 돼, 얘들아. 요 웃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지칭을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 해석을 차용을 하다면 이거는 이제 그 자녀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직도 예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있니? 아니면 슬슬 지겨워하셔? 아, 전자였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런 웃음을 신이 나한테 주었는데 나중에 눈물을 짓게 해주셨대. 근데 이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뭔가 깨달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 깨달은 눈물이에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눈물이에요. 왜? 자녀를 잃으면서까지 얻게 된 거니까. 다시 1년으로 갈게요. 자, 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아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작은 생명은 이 눈물을 떨어뜨려서 그 좋은 땅에 어떤 씨앗처럼 비슷한 씨앗의 느낌으로 생명력 있는 뭔가 더 생산적으로 나중에 이후에 이 눈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는 부활을 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싶다라고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고저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지. 나 이런 바람이 있어. 얘들아 바람이다. 바램이라고 쓰면 안 돼. 바람이 맞아. 기본형은 바라다니까. 그러면 자, 이 눈물은 결국 어떤 씨앗의 역할,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물 하면은 어떤 이미지니? 일반적인 이미지는 슬픈 이미지지. 근데 여기 이 시에서의 눈물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이 긍정적인 느낌, 부활의 씨앗이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생명력이 가진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이 눈물은 실제 이 눈물을 생명력이라고 하는 관념을 담아서 표현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배웠던 개념은 문학의 개념은 뭐라고 얘기를 했니? 추상적인 대상, 생명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 이거 뭐라고 했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얘기 들어봤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면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나? 동짓달 기나긴 밤은? 1학기 때 했었지? 그치? 그때 우리가 배웠었잖아. 추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느낌은 없잖아. 생명,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명을 구체화 시켰네요. 뭘로? 눈물로. 자, 그래서 요 1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있습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 떨어진다라는 하강의 이미지가 소멸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뭔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옥토에 떨어져야만 더 좋은 나무로 자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씨앗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짐은 어떤 소멸의 느낌은 또 아닌 거지. 그쵸? 일반적으로 떨어지면은 뭔가 하강의 이미지는 뭔가 소멸하거나 없어지는 느낌이지만 여기서의 떨어진다는 거는 그런 이미지로 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또 생명을 더 키우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아주 온전함이 있대요. 뭐가? 이 눈물은요. 자, 그러니까 이 눈물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존재다라는 거죠. 순수함이다. 또는, 완전하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으로 눈물을 바라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흠도 티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 눈물밖에 없어.
자, 3년. 더욱 값진 것으로 만약에 드린다고 하신다면 하올 때 하실 때 가끔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봤니? 11조? 들어봤니? 그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줘야 되잖아. 그건 헌금도 내야 되잖아. 불교는 안 내나? 불교도 뭔가 이렇게 불피워되면 돈도 내야 되잖아. 왜 이렇게 돈을 다 받아가? 그렇게 내라고 한대, 아무튼.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뭐, 11조도 내야 되고. 야, 더 값진 거 없어? 라고 만약에 그 절대자이신 그분이, 신이 우리한테 더 드리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장 나중까지 지닌 거, 내가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지닌 거는 여러분한테 소중한 거니, 아니면 필요 없는 거니? 소중한 거지. 그럼 이 부분, 가장 내가 나중까지 지닌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이 눈물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럼 아까 눈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 처음에 눈물은 언제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슬퍼서 생겼니?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슬픔을 이겨내면서 눈물을 나한테 주어주신 거지. 그 눈물은 슬퍼서 흘린 눈물보다 더 승화된 거예요. 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했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신의 나한테 뭔가 자연의 섭리처럼 나한테 뭔가 주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 참 이거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다. 이게 다 신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신은 되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치? 신은 되게 나쁜, 좀 욕할 걸 나쁜 놈 아니냐? 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 뺏어가면서 나한테 눈물을 지어주시다고 하면. 근데 그마저도 우리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그마저도 겸허하게 수용을 해요. 신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왜? 앞에서 요 첫 문단으로 다시 갈게요. 1년으로 갈게요. 나에게 이 눈물을 옥토에 떨어뜨려서 이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좋은 땅에 떨어뜨려서 자, 좋은 땅에 씨앗이 심어지면 뭐가 자라니? 나무가 자라거나 어떤 기둥이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게 요 1년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의 인용의 목적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슬퍼서 눈물 한 방울 나한테 맺혔지만 이 눈물 한 방울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고 거기에 심기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더 많은 즐거움 혹은 더 많은 행복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1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화자의 태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화자는 어떤 자녀의 죽음으로써 계속 슬퍼하는 화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힘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슬픔을 극복한 화자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값지고 순수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사연으로 와서 또 다시 보면은 자연의 섭리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섭리를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우리 인생 또는 지금 이 화자의 상황에 적용을 한 거예요. 왜? 꽃과 웃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기쁨이지만 이거는 일시적이고 외면적으로만 보이는 거지만 맺는 이 열매 혹은 내가 지금 갖게 된 이 눈물은 결실이면서 성숙이거든. 그리고 얘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순간적이잖아. 수련회 갔다 와서 재밌었니? 순간적인 거라. 그러면 뭐는 영원한 거야? 우리 배우는 이 공부는 영원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외면적 가치 말고 나는 이 내면적 가치를 지금 성숙했어. 내면적 외에 이 화자의 성숙까지도 우리 볼 수 있는 거지. 시가 다소 좀 어려워요.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교적 팩트가 담긴 이런 시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제막매가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제막매가도 누가 죽었니? 누이의 죽음. 그치? 누이의. 근데 계속 슬퍼했어? 잠깐 슬퍼하다가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기다리겠노라. 미타찰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만날 거야. 어떻게 됐어? 극복이 됐지. 요 패턴이에요. 제막막에서 배웠던 요 패턴이 지금 요 눈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만난다라고는 안 했어. 이 시에서는 만나진 않지만 이 제막매가처럼 절대자의 이 은총을 받음으로써 깨달은 거. 아, 이 절대자가 나를 이렇게 눈물 짓게 했다는 거는 나를 뭔가 성숙시켜 주셨구나 라는 거. 근데 여전히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이 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자녀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은총이야? 그게 어떻게 행복이야? 어떻게 성숙이야? 라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기서 이 기독교 관점 이해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없구나.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아주 즐거움 이런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뭔가 깨닫잖아. 뭔가 깊은 내면에서 깨닫잖아. 그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아성찰 한번 해볼까? 자아성찰은 여기서 영원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뭔가 깨달았어. 뭔가 자신의 어떤 깊은 내면 속에서 깨달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즐거워. 잠깐 즐겁고 말아 사실. 수련회가 즐거웠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시험이잖아. 고난의 연속이네. 그 즐거움은 잠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시를 읽어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는 절대자의 힘.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어떤 깊은 성숙을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아, 나에게 깊은 성숙을 주시려고 하셨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제는 뭘까? 자, 이 주제를 여기 쓰였지만 자,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주제는 항상 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찾아주라고 했어요. 슬픔의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종교적 승화의 정서 태도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 이 방향성까지 나와 있네요. 슬픈 상황이지만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럼 다시 좀 어려운 단어다. 이 승화라는 말의 의미는 뭐니? 승화, 얘들아. 이 시 내용 생각하지 말고 승화 무슨 단어야? 승화. 응? 무슨 단어야? 전혀 몰라? 몰라? 오, 종교적 승화.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거야? 날려보냈어?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승자가 상승시켜서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원래 어떤 감정이었어? 슬픔이었죠. 근데 이 슬픔의 감정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승시켜. 그래서 변화시켜. 뭘로? 깨달음으로. 그래서 보통 이 승화라는 거는 어떤 깨달음과 연결되기도 해요. 종교적 깨달음. 아까 제막매가에서도 우리 예시 들었지만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종교적 깨달음. 아, 미타스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상승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게 승화의 단어의 뜻이에요. 좀 어려워, 승화라는 단어. 자, 밑에 비유가 나왔대요. 비유 어디서 나왔니?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요 눈물을 비유하는 비유법 중에서 뭐가 쓰인 것 같아? 작은 생명. 비유법 안에는 뭐가 있니? 정리 한번 해보자. 비유법 안에. 우리 문학에서의 비유법은 대표적인 비유법 뭐가 있지? 직유, 은유. 그죠? 이게 대표적이죠. 뭐 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화류도 있지만 그럼 둘 중에 하나로만 골라봐. 이거는 은유일까? 직유일까? 어? 왜 은유인 것 같아? 은유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라고 했어? A는 B이다. 이건 알지? 이건 알아? A는 B이다? 그럼 직유는 등량처럼 가치가 쓰여야 되지. 여기 등량처럼 같이 안 쓰였잖아. 그러면 눈물은 작은 생명이다. 눈물은 작은 생명이다. 아, 이게 은유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근데 넓게 보면 비유예요. 자, 대립적 이미지가 쓰였대. 대립적 이미지 뭐와 뭐가 쓰였어? 꽃.
꽃과 대립되는 거는 무슨 소재였지? 열매. 또 웃음. 웃음과 대립되는 거는 눈물. 그치? 여기서 눈물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대립된 소재들이 쓰였구나. 시어의 대립도 일어나네요. 대립적 이미지. 자, 어조가 기원하는 어조의 경어체래요. 이것도 찾아볼까? 뭔가 기원하고 있대. 어디서 기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니? 들이라 하시올 때, 하올 때, 뭐뭐 주여 주시다. 라고 해서 경어체. 경어체란 단어는 뭐예요? 좀 더 쉬운 말로 공손한 말. 그치? 높임법. 그래서 분위기 형성. 어떤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경건하다라는 거는 종교적으로 뭔가 차분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중후한 느낌이죠. 가벼운 느낌이면 안 돼요. 자, 위에 가서 여기 한 번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눈물이란 시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맨 위에 요 작품 선정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든. 자, 이 눈물의 의미는요,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에요. 이거 그냥은 몰라, 이 시를. 이 시가 만약에 이런 배경, 어린 아들을 잃고 난 뒤 창작한 시라는 이 맥락을 모른다면 절대 이 시 해석 못한다. 아니, 눈물이 뭔데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를 썼구나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눈물의 의미는 정말로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 작가의 상황 속에서 이 눈물이 정말 슬픈 눈물은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종교적으로 승화한 눈물이구나. 뭔가 깨달아서 쓰는 눈물이구나. 그럼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신이 나에게 뭔가 웃음을 지어주고 나서 진짜 깊은 성숙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종교적 세계관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제망매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니? 여러분들? 누이가 죽으면 미타철에서 만날 거야. 이거 쉽게 받았죠? 그건 괜찮지. 왠지 우리는 불교적 어, 세계관이 옛날에도 있었고 요새도 있으니까. 우리 환생, 전생은 뭐였고 후생에는 뭘로 환생할 거야 이런 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치? 난 전생에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 전생 탐험 이런 것들도 막 어디서 옛날엔 TV에서도 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불교적 세계관은 진짜 죽으면 저기 가서 만난다고? 이런 것도 고민이 되기도 해.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요 시가 지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기쁨이야? 어떻게 성숙이야? 이게 슬픈 거 아니야? 그냥 아들이 죽었다는 거기에 딱 꽂혀서. 근데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슬퍼한다? 안 슬퍼하지? 이 눈물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뭔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눈물에 대해서도 밑에 학습 활동 여러분들 볼 때는 이거 풀어보라고 하는 것보다 이 학습 활동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문제 출제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중요한 단어들 밑줄 한 번씩만 쳐볼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번, 요 1번 문제들, 1번 문제 안에서 1번 문제 안에서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
자, 이런 표현법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눈물에 대해서 뭔가 표현했다는데 그 눈물은 1년에서도 나왔어요. 작은 생명이라고. 그치? 근데 그 눈물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덧붙여졌으니 흠도, 금도, 티도 가지 않는 나의 전체라고도 설명을 했지. 그치? 이 눈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닌 것이라고도 소중한 거야 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 봤을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밑줄 쳐놓고 중에서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지금 여기서는 다 똑같은 거지. 혹은 의미한 바가 동일한 것을 묶어놓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줘. 자, 여기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어 찾기. 경민의 특성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동일한 거일 수도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정답 모르는 대로 고르세요. OMR까지 이렇게 부수 정답 체크하는 거였거든. 1, 2, 3, 4, 5가 다 정답이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 정답이 다일까? 아니, 하나는 아닐 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잖아. 그래서 그거 정답률이 엄청 떨어졌던 기억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 알겠지? 흠도 티도 가지 않는 거 뭔데? 눈물. 나의 전체 뭔데? 눈물. 내가 나중까지 지는 거 뭔데? 눈물. 이해됐지? 그 동일한 의미. 자, 그러면 이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눈물은 너무나 값진 거야. 너무나 소중한 거야. 너무나 순수한 거야. 라고 해서 긍정적 인식. 여기 화자의 태도까지도 우리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태도는 그러면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위시의 내용 이해 부분이 있어요. 내용 이해 부분. 위시를 감상했을 때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혹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화자는 눈물을 값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 X로 가야 되겠지? 뭐 비싸다라는 이런 거보다 가장 값지다라는 건 뭐니? 금액의 값어치가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가장 값지다는 건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비싸다라는 거랑 달라. 값지다라는 거는 이거는 소중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대비된 거, 시어의 대비는 우리 앞에서도 정리했죠? 꽃과 대비되는 열매, 웃음과 대비되는 눈물. 자, 그랬을 때 이것의 의미, 이해 부분이에요. 삶의 기쁨이었고 일시적이고 현상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 외면적인 가치였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눈물 그리고 열매 이런 속성들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결실이에요, 성숙이에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면적인 가치예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 부분 파트니까 이 1번 문제들은 항상 학습 활동에서 확실하게 답을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다 문제화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 보기로서 우리가 주어질 거고 아들을 잃은 이런 경험 속에서 이 시를 감상해봐. 이 맥락에 맞춘 맥락에 따른 시 해석.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 자, 이 시는 이거는 작가가 그대로 썼네요. 이 시를 썼던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슬펐지. 처음에 슬프겠지. 처음에 무조건 슬픈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야. 문득 얻은 거야.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이때 믿음은요,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승화된 시였다는 거죠.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뭘 드린다고? 여기서 눈물 드린다고 했죠.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 그것이 아니야. 신한테 준다? 우리가 또 이거를 오해할 수 있다. 신한테 드릴 때 신은 절대자예요. 우리보다 초월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해요. 신한테 아무거나 줄래? 무슨 벌 받을 줄 알고. 가장 값진 거,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걸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기 쉬운 웃음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럼 눈물은 소중하게 이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썩지 않고 신 앞에 흘리는 그런 눈물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이 화자의 생각, 이 시인의 생각. 그래서 그것이 이 시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문장이 좀 웃긴데, 자, 이거 웃긴 거 아니고. 자, 이 시는 눈물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데, 이거 무슨 말이니? 눈물을 좋아한대. 눈물을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눈물을 좋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약간 이거 좀, 다른 문장을 쓸 것 같아. 여러분들 눈물을 좋아하니? 근데 난 되게 눈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감수성, 혹은, 어떤 뭐, 정성,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나는 슬픈 영화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시원하게 눈물 한번 흘리면은, 어우, 되게 마음이 후련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슬픈 영화 중에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는 봤어? 정우성 나오고 손예진 나오고. 손예진 좋아해서 보게 됐긴 했는데, 그거 보면은, 너무 슬퍼. 나 그거 한 7번은 본 것 같아. 집에서 이렇게 계속 소장하고 있거든.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볼 때마다 눈물이 한 바가지씩 흘려. 그러면 눈물 좋아하는 거지. 그치? 그런 태도는 눈물 좋아하는 태도인 것 같아. 그래서 요 말은 나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보세요.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자, 변하기 쉽다라는 표현을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시적이라고 했어. 그리고 현상적이라고 했어. 그쵸? 오직 썩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정리할 때 그 눈물을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궁극적인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소재로서 작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깨달음일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했대요. 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달래려고 했어요. 이 슬픈 마음을 종교적으로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쓰였대.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시였고, 뒤에 가서 혹시 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나가면은 또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 이거 시험 범위에 여기 써 있진 않았는데 학습 활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 연결될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 왜? 이것도 자녀의 죽음이야. 이것도 자녀의 죽음으로 연결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의 배경은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감정일까? 뭐 종교적 승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겠지. 근데 잠깐 한 번만 읽어볼래? 어떤 마음인지? 뒤로 넘어가서 3번에 정지용의 유리창 어떤 마음인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 또 많이 보던 표현이 하나 들어간다. 역설법. 역설법 하나 또 찾아볼래?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단어 우리 많이 봤지? 역설법으로. 이게 왜 역설법이니? 하민아 이거 왜 역설법이야? 이거 역설법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역설법이지? 모순이 일어났잖아. 자, 꾸며주는데 황홀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황홀하다. 황홀해. 어떤 느낌에 가까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의 느낌이지. 근데 얘가 외롭다라는 감정으로 꾸며주고 있지. 외로운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서로 대립되는 속성끼리 꾸며줄 때 역설법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가 진도가 나간다면 이것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읽어야 되니까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수업 나가면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승화의 느낌은 아니지.
종교적인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어른거려. 죽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죽은 아이가 어른거리는 느낌이야. 너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하는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새가 날아가듯이 뭔가 휙 떠나는 그런 느낌을 자녀의 죽음으로 표현하는. 자, 여기까지 눈물과 유리창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시였고요. 뒤로 조금만 넘어갑시다. 여기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 해설지 있으니까 이따가 풀고 우리 맞춰보긴 해보자. 조금만 쭉쭉 넘어갑시다. 57, 58까지. 58. 58에 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요시를 한번 또 봅시다. 이게 최근에 뭐 한 10년 전인가 그때 영화화 되기도 했어요. 동명의 제목으로만. 내용은 그렇진 않고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화한 그런 작품인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근데 읽기 전에 자, 연 구분이 있니 없니? 없지? 이런 거는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에선가 좀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 나눠주면서 읽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끊어보세요. 어디에선가 이렇게 내용 단락으로 끊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야 정답이 없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몇 행에서 나눠볼래?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몇 행? 몇 번째 줄에서 끊어볼래? 그냥 얘기해봐. 몇 번째 줄에서 끊어볼까? 지연이 끊었니? 못 끊겠어? 그냥 다 이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조금의 맥락 차이라도 있으면 끊어봐. 자, 처음 보는 시들은 이렇게 독해야 돼. 이게 방법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저는 2행에서 한번 끊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3, 4, 5, 6을 같이 묶어볼게요. 왜? 첫 번째 내용은 뭐뭐 하리 가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를 가정하고 있어요? 미래. 자, 미래를 가정하고 있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미래 가정하고 있지.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미래 가정하고 있어요. 뭐뭐 하리라는 거. 자, 힘없는 책갈피라고 하는 책갈피라는 소재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책갈피 왜 하니? 책갈피.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렇게 뭔가 체크하려고 하는 거지. 이 책갈피는요, 기억을 해주는 기억의 좌표예요. 근데 이 기억의 좌표가 힘이 없대요. 힘을 잃은 기억의 좌표가 이 종이를 떨어뜨리면서 그럼 이 종이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쵸? 그럼 이 종이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 이때 당시는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라고 느끼는 이 시점은 미래의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도를 잠깐 이 6행까지 오는 이 구도를 정리를 잠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2행까지에 대한 내용은 미래예요. 지금 현재에서 현재 내가 어디선가 책갈피가 종이를 껴놨어요. 그것이 미래에 이 종이가 떨어지면서 이 종이에 적혀 있는 어떤 내용을 읽고 생각하는 게 2연에서 3년에서 3행에서
6캔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을 읽고 그럼 이 내용은 언제 적힌 내용이에요? 이때 적힌 내용이죠. 그렇죠? 미래에 내가 언젠가 이 종이를 읽고 지금 현재에 적혔던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구나. 공장을 많이 세웠네. 그리고 어리석게 기록을 많이 했네. 또 뭐라고 평가했어?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쏟아지는 개처럼 욕 같다. 그리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네. 자, 이 구도를 잠깐 달리 한번 보면 자, 책갈피에 쓰였던 이 나의 기록은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미래에 언젠가 이 종이를 보면서 나를 다시 회상하는 이 구조로 적혀 있지만 사실 이 시를 썼던 이 시점은 현재 시를 쓴 거고 현재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구조가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구조, 자아, 성, 차례 구조라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 나를 회상한다라는 이런 시의 느낌으로 썼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있다는 거지. 자신은 공장을 많이 세웠어.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리석게 기록만 많이 했어. 또는 쏟아지는 개 같았어. 또 공중에서 머뭇거렸어.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구조, 뭔가 이 책에서 종이가 떨어지면서 이 책이라는 의미는 또 뭘까? 우리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담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결국 이 책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이 책 안에서 종이가 떨어지면서 미래에 언젠가 나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현재에 대한 자신에 대한 평가인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라는 이 부분도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대. 너무나 많은 공장?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니? 이것저것 만들어내지? 그러면 이 스스로는 자신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결실, 이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세웠으니까. 노력도 많이 했고 방황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방황이라고 내가 해석하는 이유는 쏘다니었다,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이런 표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자,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좋은 평가니 안 좋은 평가니? 안 좋은 평가지. 자신을 조롱하는 자조의 느낌도 있어요. 자조적 평가.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자, 그리고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직유법도 쓰이긴 했네. 근데 이렇게 천천히 쏘다니는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게 방황하는 개지. 어디론가 우리가 쏘다니고 너 그렇게 쏘다니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방황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머뭇거렸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머뭇거렸다라는 이런 태도는 자신감이 있는 태도일까? 아니지. 그러면 자,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 부정적 인식.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종결어미는 또 반복되고 있네요.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 라고 하는 이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운율 형성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성찰인데 부정적 인식, 뭐뭐 했구나, 자조적 평가. 이런 스스로에 대해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간적으로 좀 대비를 하자면 미래에 뭔가 노년에 평가하는 어떤 젊은 날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평가이겠죠. 사실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는 거의 다 나왔어요. 이따 정리 다시 할게요. 자, 근데 이 당시 나는 가진 게 탄식밖에 없어서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네,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고 또 한 번 자신을 평가하고 있구나. 반복이 되면서 그럼 자신에 대해서 또 다시 평가하고 있죠. 어떤 평가? 네가 당시 가졌던 거는 한식밖에 없었어. 한식이란 거는 뭔가 한숨의 느낌, 그리고 나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한탄의 느낌이죠. 자, 그리고 청춘을 세워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청춘을 세워뒀다. 이 청춘에 자신을 세워두고 이 젊은 날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니, 두 번째는 남들을 세워두고 라고도 해석을 한대요. 이거는 두 가지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을 세워뒀다라는 이 말에서는요. 물끄러미 자신을 세워둔 거는요.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 자신을 세워둘 때는 뭔가 보잘것없는 젊은 나의 모습. 보잘것없는 젊은 나. 두 번째, 남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요. 두 번째 해석은요. 남들을 세워놨을 때는요. 자신과 다른 타인과의 비교예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물끄러미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거야. 왜냐면 타인과 비교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질투밖에 없었거든. 이렇게도 연결이 돼요. 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었네요.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미약한 존재였나 봐요. 그래서 나는 질투밖에 없었어. 자, 질투라는 건 왜 하니? 우리 질투의 근본 원인.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질투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질투의 이유는 뭐야?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어. 내가 그것을 이뤄내지 못했어. 이 질투는 이뤄낸 것이 없다. 결국 또 한 번 자조적인 성찰을 하고 있네. 아,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구나.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한 게 뭐가 있을까? 빨리 갔다 와. 수업만 하면 돼. 자, 마지막 부분 여기서 이제 한번 끊었고요. 그리하여라는 이 표현은 어떤 느낌이 드니? 요거 쓰면은. 그리하여라는 거는 우리 언제 써? 언제 쓰는 접속 표지야? 우리 그리하여. 어? 결심할 때? 또 뭔가 내용이 인과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그리하여 쓰는 거지. 자, 내가 가진 거 없어. 질투밖에 없었어. 나 남들 부러워했어. 내가 이룬 것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겼는데. 자, 이 짧은 글 자신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이겠죠. 그쵸?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서 헤맸으나 이때의 사랑은요.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나는 뭔가 이루고 싶었어. 타인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자신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고 하는 자신의 반성을 담고 있네요. 끝까지 자주적으로 보진 않아요. 아, 내가 나를 보기에 내가 나를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인정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인정의 모습까지. 그래서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가 성찰의 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에 대한 주제를 한번 또 봅시다. 자, 주제를 위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시에서 펼쳐지는 어떤 내용들이 보여? 뭐에 대한 어떤 상황, 어떤 정서 태도? 뭐에 대해서? 젊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젊은 날에 대해서 주제. 뭐에 대한 어떤 상황이에요? 젊은 날을 성찰하면서. 이제 뭐하고 있어요? 자조라고 했지만 이 자조로 끝나지 않았지. 그럼 자조가 아니라 어떤 정서, 어떤 태도로 연결돼서 반성하고 있구나. 이게 주제예요. 젊은 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반성.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시를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시점보다 미래에서 현재를 회고하고 성찰하는 구조다라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한 구조죠. 미래에서 현재를 회고 성찰하는 구조. 글씨가 좀 회고 성찰 구조다. 자, 여기에 영탄적 어조가 많이 쓰여요. 영탄법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영탄적 어조. 그치? 그리고 약간의 쓸쓸한 느낌의 애상적 어조까지. 자, 이 애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애상 어떤 단어니? 슬픈 거야. 이거 좀 내용 슬퍼 보였어? 그래, 자조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자신이 이룬 것 없어 하는 이런 슬픈 어떤 느낌이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애상적 어조에 대한 느낌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비유법도 좀 나와요. 비유적이에요. 자, 뭘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 비유적만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너무 많은 공장. 이 공장이 뭔데? 비유적으로 쓰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개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청춘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적으로 실제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니 두 번째에서 남들을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남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약간 이제 비유법들을 통해서 이런 의미들을 좀 함축하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 27번 문제. (27번) 문제.
시가 읽혔다면 요 시는 그래도 조금은 구조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미래를 지금 가지고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파악하는 이런 구조는 흔치 않은 구조이긴 하지만 내용은 자신의 성찰이었고 자신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자조적이었고 그렇지만 나중엔 반성까지 이어지는 혹시 답 찾으신 사람? 근데 이런 내용을 파악할 때 우리는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주제를 왜 적었니? 이 시가 이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돼서 그래. 답 고르기 힘들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부분 위에다가 X표를 한번 쳐볼래? 선택지는 골랐을 거고 1번부터 5번까지 답은 골랐을 거고 적절하지 않은 그 포인트에다가 딱 X표를 쳐보세요. 쳤어? 자, 1번 문제 발문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시를 이해하라고 했죠. 자, 이 이해 부분은 그렇게 해석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시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시는 개연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근데 뭐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이 시의 주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고 성찰의 태도는 약간 자조적이었어요. 좀 애상적이었고 슬펐어요. 좋게 안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성까지 했어요. 자,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질문에서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개? 한 개지. 맞는 거 몇 개? 네 개. 그러면 우리가 답을 골랐다면 이 시에 대한 네 개를 보면서 아, 이 시가 이런 감상이 가능해? 이렇게 해석 가능해? 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를 틀렸을 때는 요 하나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바꿔줘야 돼. 정답 우리가 맞는 답으로도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번. 오랜 세월이 흐른 뒤를 통해 그때가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상황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때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상황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 있었죠. 맞네요. 2번. 어리석게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 이거는 많이 틀리니 어떻게 보여? 어리석게도 내가 그랬구나. 물론 자조적인 느낌도 맞아요. 근데 반성의 느낌이라고 우리는 볼 가능성도 있겠지. 그 둘은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이건 자조 아닌가요? 자조와 반성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3번은요. 많은 공장을 세웠음을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었다. 에헤이 틀렸다. 어디가 틀렸니? 자부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를 가서 한번 보자. 이거 가서 꼭 봐야 돼. 이 부분.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자,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인데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워서 어리석게도 사이에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는 절대 자부심을 읽을 수가 없지. 이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앞에 너무나 어리석게도 안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자부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럼 볼 수 있을까? 뭐라고 바꿔야 우리는 맞는 답이라고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화자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냥 성찰 정도? 혹은 회고 정도? 요 정도만 정리한다면 이거는 뭐 크게 틀린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자부심이라는 거는 주제하고도 안 맞잖아. 이 사람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어? 좋게 평가 안 했어? 아, 나 열심히 살았지! 이런 느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답은 3번이었네요.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본 씬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 이건 성찰하는 거 우리 이 작품의 주제 맞죠? 짧은 글을 통해 젊은 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압축적인 평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짧은 글. 그럼 짧은 글은 어떻게 썼는데? 짧은 글 밑에 마지막 부분. 짧은 글 남겨뒀어요. 이 부분. 자, 짧은 글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한 현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모습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죠. 나 사랑 찾아 헤맸어.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는 한 번도 사랑하진 않았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우리 앞으로 갑시다. 앞에 가서 우리가 물이 되어 이 부분을 지금 시간 53분이고 요거는 금방 설명 끝나니까 우리 한 3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3분만 쉬었다가
우리가 물이 되어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그래도 시가 연이 다 나눠져 있네. 그래? 그럼 1년부터 한번 볼까?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든다면 가문 어느 지배선들 좋아하지 않으리야? 좋아한다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좋아한대?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네. 물음의 의미. 자, 무슨 법이지? 서리법이네요. 자, 이 서리법을 통해서 뭘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걸까? 물이 되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고 있지. 그러면 자, 물은 만나는 존재야. 그러면은 물의 속성, 화해, 생명, 친화, 친해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의 속성을 우리는 화해하고 만나고 어떤 생명에 가진 그런 속성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 우리가 물이 돼서 만난다는 표현이 뭘까?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시대적 배경은 남과 북의 분단이에요. 네? 남과 북의 분단. 자, 이 분단에서 결국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통일을 염두에 두는 그런 시예요. 시가 되게 의도적이지.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자 우르르 우르르 음성 상징어가 쓰였고 이 음성 상징어는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는 소리를 조금 더 생동감을 주네. 이 음성 상징어는요.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뭔가 현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같이 흐르는 상황에 대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의 어미 반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가정법의 조건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가 만난다면 좋을 거야. 그렇게 비 오는 소리로 우리가 흘러간다면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1년. 그럼 1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우리가 만났을 때를 가정하고 그때는 참 좋을 거야 라고 하지.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만난다면 좋을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좋을 거야. 자, 흐르고 흘러서 그럼 이 조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치? 다른 내용으로 가진 않았네. 계속 흘려서 저물력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 그럼 이 시간적 배경 속에서는 뭘 하는지 한번 보자.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서 자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웠대요. 혼자서 뭘 할까? 성찰의 시간인 거지. 그럼 이 저물력도 성찰의 시간. 이 성찰의 시간 속에서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서 혼자서 성찰해 보는 거야. 혼자 깊어진다. 계속 내면을 탐구하는 거지.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건 없을까? 내가 오늘 하고 나서 수업은 잘 들었을까? 졸지는 않았을까? 그 깊어지는 언제? 여러분들 자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혼자 깊어지는 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가서? 물이 가서 우리가 물이 되었잖아요. 이 물이 되어서 이 나무 뿌리를 적식이라도 한다면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닌 것 같고 영탄법이네요. 감탄사네요. 이 감탄사가 왜 나왔을까?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계속 주면서 우리가 물이 되어서 이런 존재에게도 갖는다면 그리고 이런 공간으로 간다면 그럼 이런 공간 이런 죽은 나무 뿌리는 무엇이고 부끄러운 바다는 무슨 의미인지 함축을 읽어내야 되겠네요. 죽은 나무 뿌리 상처 입은 사람들 부끄러운 바다 깨끗하고 순수한 공간 그러면 자 이런 영탄법은 그곳이 가고 싶어 그쪽으로 가고 싶어 라는 그런 감탄사의 효과죠. 영탄법의 효과죠.
다시 남북 분단에서 우리 물이 된다는 건 통일을 염두에 둔 거고요. 통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상처 입은 존재들이 있을 거야. 어떤 존재들? 뭐 전쟁 겪었던 사람들이라던가 남북 이산가족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상처 입은 존재들은 있을 거고요. 또 부끄러운 바다, 깨끗하고 순수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느낌. 통일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런 공간의 이상적인 공간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물이 되어 상처 입은 존재에게 그럼 가서 뭐 할 건데? 그 적신다라는 이 표현은 뭘까? 상처 입은 존재한테 덧나게 하는 거야? 물 닿아갖고? 그 상처에 물 닿으면 우리 막 덧나고 막 고름 나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 위로하는 거겠지. 위로. 우리가 위로를 전달해 준다면 혹은 그 깨끗하고 순수한 공간으로 우리가 향한다면 지향하는 공간이죠. 상처 입은 존재에게는 위로가 돼주고요. 그리고 이런 깨끗하고 순수한 공간을 우리가 지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이런 바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나 나왔다. 그러나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지향을 얘기했고 위로를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시의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이때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물로 만나면 좋은데 여기서는 뭘로 만난대? 불로 만난대. 아이고 시와의 대립이 일어나네요. 물과 불. 그럼 불은 당연히 나쁜 느낌이겠네. 자, 불로 만나려고 하면서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네요. 그리고 불, 미움, 싸움 이런 거겠죠. 미움과 싸움 이런 안 좋은 이미지들. 그리고 벌써 수시된 뼈 하나 이건 이미 고통을 받은 사람이죠. 그쵸? 고통받는 존재. 그리고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담뜨고 있대요. 자, 세상에 불타고 있어요. 황폐해졌네요. 황폐함. 이런 황폐함까지. 자, 근데 누가 누구를 쓰담고 있어?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고통받는 존재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 이런 황폐한 존재들을 쓰담고 있대. 얘들아 쓰다듬고 있다라는 말은 위로해주고 있어? 누가 누구를 위로할 존재야 지금? 고통받는 존재가 막 황폐한 존재를 이렇게 위로해줄 그런 힘이 있을까? 자, 이때 그러면 쓰다듬는다라는 거는요. 맞아. 근데 그런 느낌이긴 해. 동병상련이에요. 무슨 단어니? 동병상련.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지. 동병상련의 상황이다라는 거.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만리 저 먼 공간이네요. 거리감이 드러나요. 그대, 그대는 누굴까? 화자가 기다리는 존재겠지? 그럼 만리 밖에 기다리는 그 존재라는 거는 만나는 게 쉽니? 어렵니?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니 우리는 저 불이 지난 다음에 자 불은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투쟁의 시간, 싸움의 시간, 미움의 시간이에요. 그거 지나고 물로 만나자. 물은 화해의 시간이에요. 하나가 되는 합일의 시간이에요. 혹은 조화의 시간이에요. 또는 통일의 시간이에요. 그때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자 불을 꺼트리네요. 불을 꺼트린다라는 거 그런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황이지.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해서 푸시시, 푸시시 청각적 이미지로 자 이런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 미움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형상화 시켰네요. 오케이, 청각적 이미지. 소리라고 했으니까 자, 올 때는 인접 끝이 넓고 깨끗한 하늘 여기도 아주 순수한 공간, 이성적 공간 그리고 이곳으로 와라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까지 그리고 오라라고 어조는 명령형이네.
명령형 속에서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인적이 그친 곳으로 넓고 깨끗한 하늘로 불이 꺼지는 소리를 얘기하면서 갈등과 상처와 미움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넓고 깨끗한 하늘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좀 부끄러운 바다와 비슷한 공간이겠지. 지향하는 공간. 인적 끝인 깨끗한 하늘로 오라까지.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 물이 대장이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불의 상황이지. 그럼 불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 현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지? 푸시시 꺼트리지.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이 바라는 어떤 물이 되는 공간, 바다의 공간, 하늘의 공간, 이상적인 공간에서 공간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네.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공간에 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표현법으로 하면 뭐뭐 한다면 요 면의 반복 운율 형성이 되고 있죠. 뭐뭐 한다면 운율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까지. 통사 구조는 어디서 반복했어? 뭐뭐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면 비 오는 소리로 맞는다면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그치? 여기가 계속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통사라는 단어는 뭐니? 문장이에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또 여기서도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네. 우리 아까 대립적 이미지 어디서 사용했었지? 어떤 시에서 사용했었지? 대립적 이미지 나온 시. 앞에서 배웠잖아. 처음 배운 시. 눈물. 눈물에서 눈물과 대립되는 시요. 눈물과 대립되는 시요. 웃음. 그리고 그 앞에 꽃과 열매. 그렇게 대립되는 이미지가 여기서 한 번 또 쓰였어요. 물과 불. 이건 너무 그 대립이다. 그치? 이런 것들이 시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떤 통일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시가 금방 읽힐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고 그리고 뒤에 3인국, 풍민국 쭉 해석하는 거예요. 네.